엄마 장례비가 없어서 정희는 죽은 엄마 카드를 꺼냈습니다. 이걸로 결제하면 되죠? 손이 덜덜 떨렸죠. 직원이 고개를 저으며 사망자 카드는 안 된다고, 경찰에 연결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수치스럽게 장례식장을 나온 지 1시간 후 시장 골목에 검은 외제차가 줄줄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낯선 사람들이 세자매 앞에 서더니 동시에 허리를 숙였죠. 대체 이 사람들은 누구이고 돌아가신 엄마와 무슨 관계였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대신 전해드리는 인생은 지금입니다. 오늘도 깊은 감정이 담긴 한 편의 인생 이야기를 전해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엄마가 떠난 뒤로 우리 집에는 라디오 소리만 남았습니다. 저녁마다 AM 주파수를 맞춰놓고 DJ가 읽어주는 사연을 들으며 연탄난로 위에 보리차를 올려두던 습관이 있었죠. 엄마 옥자는 마지막까지 그 습관을 놓지 못했습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트로트 가락에 맞춰 발끝을 까딱거리던 모습이 아직도 눈앞에 선합니다. 나는 정희, 올해 58살입니다. 인천 신포시장 안쪽 골목에서 김밥과 국수를 파는 작은 분식집에 나가 일하고 있죠. 새벽 5시에 일어나 단무지를 썰고 밥을 짓는 일이 30년 가까이 이어져 왔습니다. 언니 선자는 61살로 대형마트 시식 코너에서 일하고 있고, 막내 동생 미경이는 55살에 방문요양 보호사로 어르신들 댁을 돌아다니며 생계를 꾸리고 있습니다. 셋 다 내세울 것 하나 없는 평범한 사람들이지만 83 엄마 옥자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왔습니다. 엄마가 기침을 하면 셋이 동시에 약국으로 뛰어갔고, 엄마가 허리가 아프다 하면 서로 먼저 파스를 사들고 달려왔죠. 그렇게 엄마는 우리 자매의 중심이었습니다. 엄마 장례를 치르고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상복은 벗었는데 마음속 상복은 도무지 벗겨지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돌아온 뒤로 밥맛도 없고 잠도 오지 않았죠. 거실 한쪽에 놓인 엄마 영정 사진이 자꾸만 눈에 밟혔습니다. 사진 속 엄마는 환하게 웃고 있었는데 그 웃음이 오히려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날 저녁 언니 선자가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장례식장 비용이 아직 남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동생 미경이는 그 말을 듣자마자 깊은 한숨부터 내쉬었죠. 요즘 요양일도 많이 줄어서 형편이 여의치 않다고 했습니다. 언니 선자 역시 마트 시식 코너 일이 예전 같지 않아 주머니 사정이 빠듯하다며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분식집 일당으로는 당장 내 생활비 감당하기도 벅찬 형편이었으니까요. 언니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 셋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뭉쳐야 산다고 말했죠. 나는 속으로만 중얼거렸습니다. 뭉치긴 뭘 뭉쳐, 엄마 계실 때는 그래도 중심이 있어서 버텼는데 이제 누가 우리를 하나로 묶어줄 수 있단 말입니까? 자매들 사이에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서로를 탓하는 말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불편한 감정이 가시처럼 마음속에 박혀 있었습니다. 엄마 통장에는 남은 돈이 거의 없었습니다. 병원비로 대부분 나갔고 마지막 몇 달은 요양병원 비용까지 겹쳐서 저축해둔 것마저 바닥났죠. 장례식장 측에서는 이번 주 안으로 정리해달라고 연락을 해왔습니다. 전화를 받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어디서 그 돈을 마련한단 말입니까? 그때 내 눈에 서랍 속 낡은 카드 한 장이 들어왔습니다. 엄마가 생전에 쓰던 체크카드였죠. 카드 모서리는 닳아서 까져 있었고 오랫동안 지갑 속에서 문질러져 가죽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나는 그 카드를 손에 쥐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엄마의 손때가 묻은 카드였습니다. 이것이라도 써야 하나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언니와 동생에게는 차마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죽은 사람 명의의 카드를 쓴다는 게 옳은 일인지 스스로도 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장 내일 장례식장에 가서 뭐라고 말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돈이 없다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사정해야 하나요? 그 생각만으로도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언니와 동생은 각자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나 혼자 거실에 남아 엄마 영정 사진을 바라보았죠. 엄마, 우리 어떡하면 좋겠어요? 말없이 사진을 향해 물었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옛날 노래가 흘러나왔고 나는 그 노래를 들으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엄마가 좋아하던 노래였습니다.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엄마는 눈을 지그시 감고 고개를 끄덕이곤 했죠. 이제 그 모습을 다시는 볼 수 없다는 사실이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습니다. 손에 쥔 카드가 점점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이 작은 플라스틱 조각 하나가 우리 자매의 운명을 바꿔놓을 수도 있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말입니다. 나는 카드를 가방 깊숙이 넣어두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잠은 오지 않았고 뒤척이는 사이로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장례식장에 가야 하는 날이 밝은 겁니다. 마음 한구석에서 불안이 꿈틀거렸지만 나는 그것을 애써 무시하려 했습니다. 일단 가보자. 어떻게든 되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장례식장 사무실은 차가웠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직원의 표정은 무덤덤했고 책상 위에는 정리되지 않은 서류들이 쌓여 있었죠. 나는 언니 선자, 동생 미경이와 함께 사무실 앞 의자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셋 다 입을 꾹 다문 채 서로의 눈치만 살피고 있었습니다. 누가 먼저 말을 꺼낼 것인가, 누가 돈 이야기를 할 것인가. 그 침묵이 무거웠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들고 우리 앞으로 왔습니다. 남은 금액이 이 정도라면서 종이를 내밀었죠. 숫자를 보는 순간 모간이 타들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생각보다 큰 금액이었습니다. 이번 주 내로 처리가 안 되면 절차가 복잡해진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나는 침을 삼켰습니다. 언니는 고개를 숙인 채 바닥만 바라보았고 동생은 손가락을 비비꼬며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머릿속이 하얘지는 순간 가방 속에 넣어둔 엄마 카드가 떠올랐습니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가방을 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카드를 꺼내는 동작이 마치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처럼 느껴졌죠.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당장 현금을 구할 곳도 없었고 누군가에게 손 벌릴 형편도 아니었으니까요. 이걸로 결제하면 된다고 말하며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직원이 카드를 받아 단말기에 넣었습니다. 삑 소리가 날 줄 알았는데 기계가 이상하게 길게 울렸습니다. 직원의 표정이 굳어졌죠. 화면을 몇 번이나 확인하더니 나를 쳐다보았습니다. 이 카드가 고인 명의로 확인된다고 했습니다. 사망자 명의 카드 사용은 곤란하다는 말이 이어졌죠. 그 말이 망치로 머리를 내리치는 것 같았습니다. 뒤에 줄 서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등을 찔렀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죠. 나도 모르게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엄마 장례비라고 제발 한 번만 봐달라고 애원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지고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직원은 더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경찰에 연결될 수도 있다고 다른 방법을 찾아보라고 했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돈 앞에서는 죄가 될 수도 있다는 현실로 변해버렸다는 것을 말입니다. 평생 남에게 피해 주지 않으려고 조심하며 살아왔는데 엄마 보내드리려다 내가
범죄자 취급을 받게 되다니. 세상이 이렇게 냉정한 줄 미처 몰랐습니다. 직원이 일단 보류 처리를 해주었습니다. 며칠 안에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 오라는 말과 함께요. 나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문 밖에서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았죠. 차가운 복도 바닥이 등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언니 선자가 다가와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미쳤냐고, 왜 그 카드를 꺼냈냐고 따져 물었죠. 언니 목소리에는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동생 미경이는 울면서 내 팔을 붙잡았습니다. 우리 어떡하냐고, 이제 어떻게 하냐고 계속 물었죠.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변명할 말도 해명할 말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앉아 있을 뿐이었죠. 그때 내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을까 말까 망설이다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전화를 받았죠. 낯선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 김옥자 여사 따님이 맞느냐고 물었습니다. 맞는다고 대답하자 급히 만나뵐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신포시장 근처로 가도 되겠느냐는 질문이 이어졌죠. 나는 멍해졌습니다. 엄마가 누구와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빚이라도 있는 건가?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참 동안 휴대폰만 바라보았죠. 언니가 누구냐고 물었지만 나도 모르겠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만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이 전화가 우리 자매의 삶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을 것 같은 느낌 말입니다. 장례식장을 나서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비용 문제, 카드 때문에 생긴 곤란한 상황,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전화까지. 모든 것이 뒤엉켜서 머릿속이 복잡했죠. 언니와 동생도 말없이 뒤따라왔습니다. 우리 셋 사이에 어색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아까 언니가 소리 지른 것에 대해 서로 사과도 없었고 위로도 없었습니다. 그저 각자의 생각에 잠긴 채 걸을 뿐이었죠. 신포시장으로 향하는 길, 나는 계속 그 전화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목소리의 주인은 누구일까? 엄마와 어떤 관계였을까? 혹시 사기꾼은 아닐까? 요즘 장례식장 정보를 빼내서 유족들에게 접근하는 사기 수법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류가 아닐까 하는 의심도 들었죠. 하지만 동시에 미세한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모르는 엄마의 다른 모습이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 말입니다. 분식집 앞에 도착했을 때 시장은 평소와 다름없이 북적거렸습니다. 호떡 굽는 냄새, 생선 비린내, 상인들의 호객 소리가 뒤섞여 있었죠. 나는 가게 앞에 서서 약속한 사람을 기다렸습니다. 언니와 동생도 불안한 눈빛으로 주위를 살폈죠. 도대체 누가 오는 걸까?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걸까? 궁금증과 불안이 교차하는 가운데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그 전화는 우리 자매를 전혀 예상치 못한 세계로 밀어넣게 될 터였습니다. 분식집 앞에 선 지 얼마나 지났을까요? 5분이 10분 같고 10분이 1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언니 선자는 팔짱을 낀 채 연신 한숨을 내쉬었고 동생 미경이는 불안한 듯 손톱을 물어뜯고 있었죠. 나 역시 가슴이 두근거려서 제대로 서 있기가 힘들었습니다. 전화 속 남자가 대체 누구인지, 엄마와 무슨 관계인지 도무지 짐작이 가지 않았습니다. 시장 골목은 늘 그렇듯 소란스러웠습니다. 호떡 굽는 아주머니의 기름 튀기는 소리, 생선 가게에서 풍겨오는 비린내, 과일 좌판 앞에서 흥정하는 손님들의 목소리가 뒤섞여 있었죠.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적어도 그 순간까지는요. 그런데 갑자기 골목 입구 쪽이 조용해졌습니다. 웅성거리던 사람들이 하나둘 고개를 돌리기 시작했죠. 무슨 일인가 싶어 나도 그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검은색 외제 승용차 한 대가 천천히 골목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좁은 시장 골목에 어울리지 않는 번쩍거리는 차체가 햇빛을 받아 빛났죠. 차는 우리 분식집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뒤이어 또 한 대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 대. 줄줄이 이어지는 검은색 차량 행렬에 시장 사람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거 뭐냐, 무슨 일이냐, 여기저기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죠. 나도 어리둥절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언니 선자가 내 팔을 꽉 움켜잡았습니다. 우리가 뭘 한 거냐고, 무슨 일이냐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첫 번째 차의 문이 열렸습니다. 정장 차림의 남자가 내렸죠. 나이는 나와 비슷해 보였고 단정하게 빗어 넘긴 머리카락 사이로 희끗희끗한 흰머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이어서 다른 차에서도 사람들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남자도 있었고 여자도 있었죠. 어떤 사람은 나보다 나이가 많아 보였고 어떤 사람은 훨씬 젊어 보였습니다. 모두 6명이었습니다. 그들이 우리 앞에 나란히 섰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를 했죠. 갑작스러운 광경에 나는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시장 사람들의 시선이 우리에게 집중되었고 어디선가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대체 무슨 상황인지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가장 앞에 선 남자가 고개를 들며 입을 열었습니다. 따님들이 맞으시냐고 조심스럽게 물었죠. 나는 갈라지는 목소리로 누구시냐고 되물었습니다. 남자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대답했습니다. 자신들은 늘 푸른 보육원 출신 6남매라고요. 고아라고요. 보육원 출신이라고요. 그 말이 귀에 들어왔지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보육원과 무슨 관계가 있단 말입니까? 우리 세자매도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왔는데 엄마가 남 돌볼 여유가 있었을 리 없잖아요. 혼란스러운 마음에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자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 찾아온 것은 김옥자 어머니의 마지막 부탁 때문이라고 했죠.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자신들에게 연락을 했다고 따님들이 힘든 상황에 처하면 도와달라는 말씀을 남기셨다고 했습니다. 나는 멍하니 남자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엄마가 그런 부탁을 했다고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예요. 동생 미경이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우리 엄마가 정말 그런 말씀을 하셨냐고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진 채로요. 그 표정을 보니 거짓말 같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믿기 어려웠죠. 엄마는 평생 시장에서 분식집 일을 도우며 살았습니다. 큰 돈을 만져본 적도 없고 사회에 나서서 활동한 적도 없었죠. 그런 엄마가 보육원 아이들과 인연이 있었다니요. 언니 선자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증거가 있느냐고, 무슨 속셈이냐고요. 당연한 의심이었습니다. 갑자기 외제차를 몰고 나타나서 엄마 이야기를 꺼내니 경계심이 드는 게 당연했죠. 혹시 엄마 이름을 팔아서 사기를 치려는 건 아닌지, 우리에게서 뭔가를 뜯어내려는 건 아닌지 의심스러웠습니다. 남자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지금 당장 다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느냐고요. 이곳은 사람들 이목이 너무 많다면서요. 그 말에 주위를 둘러보니 정말 시장 사람들이 빙 둘러서서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장례 치른 지 얼마 안 된 집안에 무슨 일이 생겼나 싶어 호기심 어린 눈빛들이었죠. 나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을 따라가도 되는 건지, 이게 올바른 선택인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거절하기에는 궁금한 게 너무 많았죠. 엄마가 왜 이 사람들에게 부탁을 했는지, 엄마와 이들 사이에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언니와 동생을 돌아보았습니다. 둘 다 불안한 표정이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죠. 우리는 그들을 따라 시장 맞은편에 있는 낡은 건물로 향했습니다. 예전에는 새마을 금고였다가 지금은 비어있는 2층 건물이었죠. 계단을 오르는 동안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오래된 책상 하나와 접이식 의자 몇 개가 놓여 있었고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이 먼지 입자를 개추고 있었죠. 책상 위에는 낡은 종이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케이크도 꽃다발도 아닌 세월의 때가 묻은 갈색 봉투였죠. 나는 그 봉투를 바라보며 엄마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엄마, 당신은 대체 어떤 비밀을 품고 살았던 거예요? 물어보고 싶은 것들이 산더미처럼 쌓여갔지만 이제 엄마는 대답해 줄 수 없었습니다. 낡은 건물 2층 방 안에는 먼지 냄새와 함께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나는 접이식 의자에 앉아 책상 위에 놓인 갈색 종이 봉투를 바라보았죠. 언니 선자와 동생 미경이도 내 양옆에 앉았습니다. 보육원 출신이라는 6명의 남녀는 우리 맞은편에 나란히 섰습니다. 마치 무슨 의식이라도 치르는 것처럼 엄숙한 분위기였죠. 가장 앞에 섰던 남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은 동호이고 올해 59살이라고 했습니다. 늘 푸른 보육원에서 자란 아이들 중 대표로 나선 사람이었다고요. 동호는 천천히 과거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IMF가 터지고 나라 전체가 휘청거리던 시절 보육원 지원금이 끊겨서 아이들이 굶주리던 때가 있었다고요. 후원금은 들어오지 않았고 보육원 원장님은 매일 한숨만 쉬셨다고 했습니다. 그때 한 아주머니가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시장 분식집에서 일하는 아주머니였는데 저녁마다 김밥을 싸들고 보육원 담장 너머로 넘겨주곤 했다는 거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거르는 날이 없었다고요. 아이들은 그 김밥 아주머니 덕분에 배를 채울 수 있었고 그 시절을 버텨낼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아주머니가 바로 김옥자 어머니, 우리 엄마였다고요. 나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우리 세자매 먹이고 입히느라 늘 허덕였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고도 생활비가 빠듯했죠. 그런 엄마가 남의 아이들까지 먹일 여유가 있었다니요. 언니 선자도 같은 생각인 듯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들었는데 그게 말이 되느냐고 중얼거렸죠. 동호 옆에 서 있던 여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자신은 순이이고 57살이라고 했습니다. 순이는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죠. 김옥자 어머니는 자신들에게 절대로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고요. 그냥 시장 아주머니라고만 하셨다고 고맙다는 인사도 받지 않으려 하셨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이 커서 사회에 나간 뒤에야 수소문 끝에 어머니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다고요. 이야기를 듣는 동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엄마는 왜 우리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을까요? 보육원 아이들을 도왔다는 사실을 왜 숨겼을까요? 자랑할 만한 일인데 왜 평생 입을 다물고 계셨을까요? 궁금증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동생 미경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우리 엄마가 정말 그런 분이셨냐고, 왜 우리는 몰랐냐고 흐느꼈죠. 나도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평생 엄마 곁에 있었으면서 엄마의 진짜 모습을 몰랐다는 사실이 부끄럽고 죄송스러웠습니다. 그때 갑자기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거친 발소리와 함께 누군가가 들어왔죠. 고개를 돌려보니 낯익은 얼굴이었습니다. 외삼촌 봉수였습니다. 엄마의 남동생이자 평생 엄마와 원수처럼 지내던 사람이죠. 63세 봉수는 땀에 젖은 얼굴로 방 안을 둘러보더니 씩씩거리며 소리쳤습니다. 여기 있었냐고,
찾느라 한참 헤맸다고요. 언니 선자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삼촌은 왜 여기 왔냐고 날카롭게 물었죠. 봉수는 코웃음을 치며 대답했습니다. 누나 장례 치르는데 동생이 빠지면 되냐고, 자기도 권리가 있다고요. 그 말에 나는 속이 뒤틀렸습니다. 엄마 살아계실 때 병원에 한 번도 오지 않았으면서 이제 와서 권리를 운운하다니요. 봉수의 눈이 책상 위 종이봉투에 꽂혔습니다. 눈빛이 순식간에 달라졌죠. 그게 뭐냐고 다가오더니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돈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고, 자기도 김옥자 친동생이니까 받을 몫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언니 선자가 봉투를 빼앗으며 맞섰습니다. 삼촌은 엄마 아플 때 병원 한 번 안 왔잖아요. 무슨 낯짝으로 여기 와서 돈 타령이냐고 소리쳤죠. 봉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비웃음을 흘리며 나를 가리켰죠. 그건 그렇고 장례식장에서 무슨 짓을 했냐고, 사망자 카드 쓰면 사기라는 거 아느냐고 했습니다. 내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장례식장 직원에게 들은 건지 아니면 다른 경로로 알아낸 건지 모르겠지만 봉수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봉수가 협박하듯 말을 이었습니다. 신고 들어가면 감옥이라고, 자기가 입 다물어 줄 테니 그 대신 유산에서 자기 몫을 챙겨달라고요. 너무 뻔뻔한 요구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동생 미경이는 무서워서 내 뒤로 숨었고 언니 선자는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죠. 보육원 출신 6남매의 표정도 굳어졌습니다. 동우가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고, 따님들을 협박하시는 거냐고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죠. 봉수는 동우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아냥거렸습니다. 너희는 또 뭐냐고, 남의 집안일에 끼어들지 말라고요. 방안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의심과 분노가 뒤엉켜 숨쉬기가 힘들 정도였죠. 나는 외삼촌 봉수도 두려웠고 보육원 출신이라는 이 사람들도 완전히 믿기 어려웠습니다. 엄마가 도와준 아이들이라지만 갑자기 외제차를 몰고 나타나서 선의를 베푼다는 게 석연치 않았죠. 혹시 엄마 이름을 이용해서 무언가를 얻으려는 건 아닐까? 그들 역시 유산을 노리는 또 다른 사람들이 아닐까?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누구 말을 믿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죠. 엄마는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이런 혼란을 남겨주셨습니다. 엄마의 두 얼굴, 우리가 알던 엄마와 우리가 몰랐던 엄마 사이에서 나는 길을 잃은 느낌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지만 내 마음속은 어둠만 짙어져 갔습니다. 그날 밤 정말로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잠자리에 누웠는데 휴대폰이 울렸죠. 화면에 뜬 번호를 보고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경찰서였습니다. 사망자 명의 카드 사용권으로 확인이 필요하니 내일 오전에 출석해 달라는 내용이었죠.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 동안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외삼촌 봉수가 신고한 건지 아니면 장례식장 측에서 정식으로 접수한 건지 알 수 없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언니 선자와 동생 미경이도 함께 갔죠. 경찰서 건물 앞에 서니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평생 이런 곳에 올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엄마 보내드리고 나서 범죄자처럼 불려오게 되다니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발걸음이 천근만 근이었습니다. 조사실은 좁고 삭막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고 맞은편에 앉은 경찰관의 표정은 무덤덤했죠. 경찰관이 서류를 넘기며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고인 명의의 카드를 사용한 사실이 있느냐고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숨길 수가 없었죠.
장례식장 비용이 급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다른 방법이 없었다고 떠듬떠듬 설명했습니다. 경찰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서를 작성했습니다. 악의적인 사기 목적은 아닌 것 같지만 절차상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죠. 그 말이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절차라는 이름 아래 나는 범죄 혐의자로 기록되고 있었으니까요. 손가락 끝까지 얼어붙는 느낌이었습니다. 의자에 앉아 있는데 등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죠. 조사실 밖에서 기다리던 언니 선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 너머로 언니가 동생 미경이에게 화를 내는 소리였죠. 정희가 왜 그런 짓을 했냐고, 우리 집안 망신이라고 소리쳤습니다. 동생 미경이는 울먹이며 언니를 말렸지만 소용없었죠. 나는 조사실 안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잘못한 건 맞지만 나도 방법이 없어서 그랬던 건데요. 엄마 장례비를 마련하려고 한 건데 왜 이렇게 죄인 취급을 받아야 하는 걸까요? 조사가 끝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언니 선자가 나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방법이 없어도 하면 안 되는 게 있다고, 생각이 있는 거냐고 차갑게 내뱉었죠.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변명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동생 미경이만 내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미경이의 손도 떨리고 있었죠. 그런데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외삼촌 봉수가 시장에 나타났습니다. 그것도 혼자가 아니라 아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떠들고 다녔죠. 쟤네가 죽은 엄마 카드로 돈을 긁었다더라고, 경찰서까지 다녀왔다더라고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시장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죠. 예전에는 인사하던 상인들이 고개를 돌렸고 수군거리는 소리가 귓전을 때렸습니다. 분식집에 출근했는데 사장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나를 가게 뒤편으로 부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죠. 당분간 나오지 말라고요. 손님들이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곤란하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30년 가까이 일한 곳인데 하루아침에 이렇게 쫓겨나다니요. 사장님도 미안한 표정이었지만 어쩔 수 없다는 눈빛이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가게를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그렇게 멀게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발걸음마다 수치심이 따라붙었죠. 시장 골목을 지나는데 사람들 시선이 등을 찔렀습니다.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 남에게 피해주지 않으려고 살아왔는데 이제 나는 동네에서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날 밤 우리 세 자매는 집에서 크게 싸웠습니다. 언니 선자가 먼저 폭발했죠. 내 때문에 엄마 얼굴에 먹칠이라고, 엄마가 하늘에서 보시면 얼마나 창피하시겠느냐고 소리쳤습니다. 나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언니는 돈이 있었냐고, 장례비 안 내도 되는 줄 알았냐고 맞받아쳤죠. 동생 미경이도 울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 얼굴이 뭐가 중요하냐고, 엄마가 우리 두고 갔으니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고요. 싸움은 쉽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쌓였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죠. 서로를 탓하고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들이 오갔습니다. 결국 언니는 문을 박차고 나갔고 동생도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나 혼자 거실에 남았죠. 엄마 영정 사진이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사진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엄마, 나 좀 살려줘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모든 것이 무너진 밤이었습니다. 일자리도 잃고 자매 사이도 갈라지고 동네에서 손가락질까지 받게 되었죠. 바닥까지 떨어진 기분이었습니다.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을 만큼요.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 밤중에 누가 왔을까 싶어 문을 열었죠. 보육원 출신 6남매 중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순이었죠.
순이는 내 얼굴을 보더니 말없이 작은 것을 내밀었습니다. 낡은 카세트 테이프였습니다. 테이프 겉면에는 색이 바랜 라벨이 붙어 있었죠. 순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걸 들어보시라고요. 김옥자 어머니 목소리가 담겨 있다고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테이프를 받았습니다. 엄마 목소리라고요. 그 말에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무슨 말을 남겼을까요? 순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고개만 숙인 채 돌아갔습니다. 나는 테이프를 꼭 쥐고 한참 동안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테이프를 손에 쥔 채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오래된 카세트 플레이어가 어디 있었는지 기억을 더듬었죠. 엄마 방 장롱 위에 먼지 쌓인 채 놓여 있던 게 떠올랐습니다. 엄마는 그 낡은 기계로 옛날 노래를 듣곤 하셨죠. 장롱 위로 손을 뻗어 플레이어를 꺼냈습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전원을 켜니 다행히 작동했습니다. 테이프를 넣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지직거리는 잡음이 먼저 흘러나왔죠.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 뒤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목소리였습니다. 떨리고 가늘지만 분명히 엄마였죠.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엄마는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정희야, 선자야, 미경아.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는 목소리에 가슴이 미어졌죠. 엄마는 너희가 돈 때문에 고개 숙일까봐 그게 제일 마음 아프다고 했습니다. 평생 가난하게 살아서 너희한테 변변한 거 하나 해준 게 없는데 엄마 떠나고 나서까지 고생시키면 어쩌나 걱정이라고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또박또박 이어졌습니다. 엄마 카드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거 쓰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고, 급하면 정말 급하면 너희 살라고 쓰라고 했습니다. 대신 숨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정직하게 풀어나가라고요. 그 말에 나는 펑펑 울었습니다. 엄마는 내가 카드를 쓸 거라는 걸 알고 계셨던 걸까요? 아니면 혹시라도 그런 상황이 올까봐 미리 말씀해 두신 걸까요? 어느 쪽이든 엄마는 나를 죄인으로 만들려 한 게 아니었습니다. 테이프는 계속 돌아갔습니다. 엄마가 또 하나의 이야기를 꺼냈죠. 늘 푸른 보육원 아이들 이야기였습니다. 6명이라고 엄마가 몰래 도왔던 애들인데 이제 다 커서 어른이 됐다고 했습니다. 그 아이들이 엄마한테 빚을 갚고 싶다고 연락해 왔다고요. 엄마는 그 마음을 너희에게로 돌려주라고 부탁했다고 했습니다. 엄마가 받을 게 아니라 너희가 받으라고, 엄마 대신 너희를 도와달라고 했다는 거죠. 나는 그제야 모든 게 이해가 됐습니다. 보육원 출신 6남매가 왜 갑자기 나타났는지, 왜 우리를 돕겠다고 했는지 알 수 있었죠. 엄마는 우리를 버려둔 게 아니었습니다. 엄마는 마지막까지 우리가 자존심을 지키며 살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두셨던 겁니다. 남몰래 베푼 선행이 이렇게 돌아오게 하셨던 거죠. 테이프가 끝나고 플레이어가 멈췄습니다. 나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죠. 엄마 영정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 엄마가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이제야 다르게 보였죠. 슬픈 웃음이 아니라 안심하라는 웃음 같았습니다. 엄마, 나 이제 알았어요. 당신이 뭘 남기려고 했는지 알았어요. 다음 날 보육원 출신 6남매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동우가 대표로 말했죠. 경찰서에 같이 가겠다고, 상황을 설명하고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나는 처음에는 사양하려 했습니다. 남의 도움을 받는 게 부담스러웠으니까요. 하지만 동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김옥자 어머니가 자신들에게 해주신 것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제발 거절하지 말라고요. 경찰서에 다시 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죠. 6명이 함께 들어갔습니다. 동우가 자신들의 신분을 밝혔습니다.
각자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떻게 성장했는지 설명했죠. 그 중에는 중소기업 사장도 있었고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도 있었습니다. 사회복지사, 식당 운영자, 회계사까지 다양했죠. 모두 어린 시절 보육원에서 굶주리다가 김옥자 어머니의 김밥 덕분에 버틸 수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동우가 엄마가 남긴 자필 메모와 병원비, 장례비 정리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엄마는 생전에 이미 이런 상황을 대비해 두셨던 거죠. 메모에는 엄마의 흔들리는 글씨로 딸들이 비용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불법을 조장하려는 게 아니라 사후 절차를 돕겠다는 뜻이라고 동우가 설명했죠. 경찰관이 서류들을 검토했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죠. 악의적인 사기 목적이 아니라는 정황이 확인됐다고 행정적 안내 수준으로 정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다리가 풀려서 의자에 주저앉았죠. 끝난 거구나. 정말 끝난 거구나. 눈물이 또 흘러내렸습니다. 경찰서를 나오면서 나는 6남매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았죠. 동우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고마워할 사람은 자신들이라고 김옥자 어머니 은혜를 이제야 조금 갚는 거라고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언니 선자와 동생 미경이를 불렀습니다. 둘 다 어색한 표정으로 거실에 모였죠. 나는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하다고요. 엄마 보내고 나서 무너졌다고, 제대로 된 판단을 못했다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숨지 않겠다고, 당당하게 살겠다고 했죠. 언니 선자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언니도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겁이 나서 화를 냈던 거라고, 동생한테 너무 심하게 굴었다고요. 동생 미경이도 울면서 내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이제 안 싸우자고, 엄마가 하늘에서 보고 계신다고 했죠. 우리 세 자매는 그렇게 거실에서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엄마가 남긴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다시 하나로 묶어주는 마음이었죠. 경찰서 일이 마무리되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세 자매는 다시 한 집에 모여 살기로 했죠. 각자 방세 내기도 빠듯한 형편에 따로 사는 건 낭비라는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엄마가 살던 집에 짐을 합치고 나니 오랜만에 집안이 북적거렸죠. 예전처럼 밥상 앞에 셋이 둘러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어색함이 남아 있었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관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외삼촌 봉수였죠. 봉수는 경찰서 건이 흐지부지 되자 더 난리를 피웠습니다. 전화가 하루에도 몇 번씩 왔고 그때마다 유산 이야기를 꺼냈죠. 김옥자 동생인 자기가 유산 받을 권리가 있다고, 조카들만 다 가져가면 법적으로 따지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전화를 받을 때마다 속이 뒤틀렸지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어느 날 저녁 봉수가 직접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술 냄새를 풍기며 현관문을 두드렸죠. 문을 열자마자 거실로 들어와 소리를 질렀습니다. 돈이 어디 있느냐고, 누나가 뭘 남겼는지 다 알고 있다고요. 언니 선자가 가로막았지만 봉수는 밀치고 들어왔습니다. 동생 미경이는 겁에 질려 내 뒤로 숨었죠. 봉수가 소파에 털썩 앉으며 말했습니다. 자기는 김옥자 유일한 동생이라고, 법적으로 상속권이 있다고요. 조카들끼리만 나눠 먹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고 눈에는 욕심이 가득 차 있었죠. 평생 엄마한테 얹혀 살면서 고생만 시키더니 이제 와서 유산 타령이라니 기가 막혔습니다.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여니 보육원 출신 6남매가 서 있었죠. 동우가 앞장서고 나머지 5명이 뒤따랐습니다. 동우는 상황을 파악하더니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봉수가 누구냐고 쏘아붙였지만 동우는 개의치 않았죠. 차분한 목소리로 자신들이 왜 왔는지 설명했습니다. 김옥자 어머니의 마지막 뜻을 전하러 왔다고요. 동우가 서류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갈색 종이봉투가 아니라 하얀 봉투였죠. 겉면에는 법무법인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봉수의 눈이 그 봉투에 고정됐죠. 동우가 봉투를 열고 안에 든 서류를 꺼냈습니다. 공증된 유언장이라고 했습니다. 김옥자 어머니가 생전에 직접 작성하시고 법적 절차를 밟아 공증까지 받아두셨다고요. 유언장 내용이 낭독됐습니다. 장례비와 병원비는 늘푸른 보육원 출신 남매들이 마련한 기금으로 우선 정리한다고 되어 있었죠.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가 이런 것까지 준비해 두셨다니요. 그 다음 항목은 남은 금액 중 일부를 김옥자 장학금으로 만들어 시장 아이들을 지원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엄마는 마지막까지 남을 생각하셨던 거죠. 그리고 자매 셋에게는 다투지 말고 각자 다시 시작할 종잣돈으로 분배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었지만 엄마의 마음이 담긴 돈이었죠. 유언장 마지막 문장이 내 가슴을 울렸습니다. 엄마는 우리가 남들처럼 큰 차 타고 사는 걸 바라지 않는다고 썼습니다. 대신 고개 숙이지 않고 당당하게 사는 걸 바란다고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봉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유언장을 보더니 이건 조작이라고 소리쳤죠. 자기 동의 없이 이런 게 유효하냐고 변호사 불러서 따지겠다고 악을 썼습니다. 하지만 동우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공증받은 유언장은 법적 효력이 있다고 형제자매 상속권보다 직계비속 상속권이 우선이라고 차분하게 설명했죠. 봉수가 벌떡 일어나 동우에게 다가갔습니다. 주먹을 쥐고 위협하려 했죠. 그때 6남매 중 가장 나이 많은 남자가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늘푸른 보육원 출신 중 맏형인 창수였습니다. 62살의 창수는 키가 크고 체격이 좋았죠. 창수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게 조작이면 자신들이 왜 여기까지 왔겠느냐고요. 김옥자 어머니는 봉수 같은 어른 때문에 더 단단해지셨던 분이라고 했습니다. 평생 시달리시면서도 당신 자식들한테는 그 서러움을 물려주지 않으려 애쓰셨다고요. 그 말에 봉수가 움찔했습니다. 창수의 눈빛은 단호했고 뒤에 선 5명도 한치의 물러섬이 없었죠. 봉수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우리 세자매도 더 이상 고개를 숙이고 있지 않았습니다. 언니 선자가 똑바로 봉수를 쳐다보며 말했죠. 삼촌, 이제 그만 가시라고요. 엄마 살아계실 때도 안 오시더니 돌아가시고 나서 왜 이러시느냐고. 봉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할 말을 잃은 듯 입만 벌렸다 닫았다를 반복했죠. 결국 봉수는 욕설을 내뱉으며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박차고 나가는 소리가 크게 울렸죠. 외삼촌의 발소리가 멀어지고 나서야 긴장이 풀렸습니다. 나는 다리에 힘이 빠져서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동우가 유언장을 내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건 따님들 것이라고 잘 보관하시라고 했죠. 나는 떨리는 손으로 유언장을 받았습니다. 엄마의 글씨가 보였습니다. 흔들리는 필체였지만 한 글자 한 글자에 정성이 담겨 있었죠. 엄마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걱정을 하셨던 겁니다. 그날 밤 우리 세자매는 처음으로 한 방에 모여 앉았습니다. 엄마가 좋아하던 보리차를 끓이고 라디오를 켰죠. 옛날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언니 선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한테 너무 미안하다고요.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이제야 알겠다고요. 동생 미경이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들, 우리 이제 서로 버리지 말자고 했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의 마지막 부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다시 가족으로 묶어주는 것이었죠. 몇 달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는 겨울이 되었죠. 그 사이 우리 세 자매의 삶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언니 선자는 마트 시식 코너 일을 계속했고 동생 미경이는 새로운 요양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나는 한동안 쉬다가 작은 결심을 하게 되었죠. 엄마가 남긴 뜻을 이어가고 싶었습니다. 보육원 출신 6남매가 도움을 주겠다고 나섰습니다. 동우가 제안했죠. 김옥자 어머니가 하셨던 일을 이어가는 건 어떠냐고요. 시장에서 따뜻한 밥 한 끼를 나누는 일 말입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내가 그런 걸 할 수 있을까 싶었죠. 하지만 엄마의 테이프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숨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정직하게 풀어가라던 엄마 말씀이요. 시장 근처에 작은 공간을 얻었습니다. 예전에 문구점이었던 자리였죠. 오래되어 낡았지만 손을 보니 쓸만했습니다. 보육원 남매들이 초기 비용을 보태주었고 언니와 동생도 함께 페인트를 칠하고 간판을 달았습니다. 간판에는 옥잔의 따뜻한 밥상이라고 썼죠. 엄마 이름을 넣었습니다. 엄마가 하늘에서 보시면 좋아하실 것 같았습니다. 가게 문을 처음 연 날 손님이 많지 않았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여전히 수군거렸죠. 카드 사건 때문에 안 좋은 소문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 밥을 짓고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김치찌개, 된장국, 계란말이 같은 소박한 메뉴였죠. 엄마가 해주시던 집밥 맛을 떠올리며 정성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매주 한 번 무료 국밥날을 만들었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어르신들이나 혼자 사는 분들에게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대접하는 날이죠. 처음에는 2~3명만 오셨습니다. 어색해 하시면서 국밥을 드시고 가셨죠. 하지만 입소문이 나면서 점점 찾아오시는 분들이 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10명이 넘는 분들이 줄을 서게 되었죠. 시장 상인들의 태도도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외면하던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여 인사하기 시작했죠. 과일 가게 아주머니가 사과를 몇 개 가져다 주셨고 생선 가게 아저씨가 조기를 싸게 넘겨주셨습니다. 작은 호의들이 모여서 가게를 지탱해 주었죠. 나는 그럴 때마다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어느 날 분식집 사장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30년 가까이 일했던 그 가게 사장님이죠.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상황이 어쩔 수 없었다고 정희 씨 마음 상하게 해서 죄송하다고요. 나는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진심이었죠. 이제 더 이상 그 일로 마음 아파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장님은 국밥 한 그릇을 드시고 가시면서 맛있다고 엄지를 치켜 세워 주셨습니다. 외삼촌 봉수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다른 곳에서 또 사고를 쳤다가 경찰서에 불려갔다고 하더군요. 그 이후로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언니 선자는 인과응보라고 했지만 나는 그냥 안타까웠습니다. 봉수도 어쩌면 외로운 사람이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더 이상 봉수 때문에 마음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길을 가면 되는 거죠. 보육원 출신 6남매와는 자주 연락하며 지냈습니다. 동우는 가끔 가게에 들러 국밥을 먹고 갔고 순이는 명절 때마다 선물을 보내주었죠. 이제는 낯선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엄마가 맺어준 인연이었고 우리 가족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엄마의 작은 선행이 이렇게 큰 그물로 돌아오다니 세상은 참 신기하게 돌아간다고 느꼈습니다. 어느 겨울 저녁 나는 엄마 산소를 찾았습니다. 언덕 위에 있는 작은 묘지였죠. 찬바람이 불었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묘비 앞에 앉아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엄마, 나 그날 카드 긁을 때 손이 정말 많이 떨렸어요.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서 그랬어요. 그런데 엄마 목소리 듣고 나서 다시 살 수 있었어요. 고마워요, 엄마. 바람이 스쳤습니다. 멀리서 시장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죠. 라디오에서 나오는 음악 같았습니다. 엄마가 좋아하던 트로트 가락 같기도 했고요. 나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죠. 엄마가 웃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가게로 돌아오니 언니 선자와 동생 미경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무료 국밥 날이라 손님이 많다고 빨리 오라고 손짓했죠. 나는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국자를 들고 뜨거운 국밥을 퍼담았습니다. 줄 서 있는 어르신들 얼굴에 미소가 번졌죠.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게 엄마가 원하셨던 거구나. 고개 숙이지 않고 당당하게 남에게 베풀면서 사는 삶 말입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외제차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날 시장에 나타났던 검은색 차들 말이죠. 하지만 정작 내 마음을 바꾼 건 차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더 이상 죄인처럼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것, 엄마가 남긴 건 돈보다 그 마음이 더 컸습니다. 엄마 없는 세상을 처음으로 내 힘으로 걸어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아니, 이미 걷고 있었죠. 저녁이 되어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언니와 동생과 함께 보리차를 마시며 하루를 정리했죠. 라디오에서 DJ가 사연을 읽어주는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엄마가 좋아하던 프로그램이었죠. 우리 셋은 말없이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엄마가 우리 곁에 함께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믿었습니다. 언제까지나요? 당신의 인생은 지금도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오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우리는 또 다른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